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전북 지역 새 결집을 위해 전북 포럼을 발족하고 다양한 균형 발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택배 분류 작업을 둘러싼 합의가 결렬되면서 오늘부터 파업에 나섰습니다. 참여 인원이 많지 않다지만 여러 분류 갈등도 예상됩니다. 지나친 경쟁을 군 차량 등록 대수 조절에 대해 노사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살펴봅니다. 전북 시군 지역 언론 풀뿌리 K. 오늘은 농어촌 지역 미취학 아동들의 돌봄 공백 소식을 취재한 진안과 무주, 순창, 완주 소식을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내일부터 얀센 백신이, 15일부터는 30세 미만 필수 인력 등의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최소 잔여형 주사기 등을 활용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약자들이 일정 변경 없이 최대한 접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혜주 기자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사람은 모두 71만 4천여 명입니다. 누적 1차 접종자 수는 920만 2천여 명, 전체 인구의 17.9%입니다. 정부는 이번 달 안으로 1,400만 명에게 1차 접종을 마칠 계획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접종을 예약하신 분만 500만 명이 넘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예약된 일정에 따라 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백신 예방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는 15일부터는 30세 미만 사회 필수 인력,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등이 화이자 백신을 맞습니다. 이들에 대한 사전 예약은 오늘 오전 9시 마감됐습니다. 2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내일부터는 30세 이상 60세 미만 예비군과 민방위대원, 국방 외교 관련자 등이 얀센 백신을 접종합니다. 한편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월 접종 예약자들이 일정 연기 없이 가급적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달 접종 물량이 사전 예약자보다 부족한 것으로 집계되며 접종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겁니다. 또 당초 오늘까지였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예비 명단 활용 기간을 오는 12일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연장했습니다. 정부는 최소 잔여형 주사기와 보건소 물량을 최대한 활용해 잔여 백신을 아껴 쓰는 방식으로 모든 예약자에게 접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다음 주 중 개별적인 안내를 통해 접종 일자를 변경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오늘 오전 10시 기준 5명 늘었습니다. 백신 1차 누적 접종자는 오늘 새벽 0시 기준 44만 2,300여 명입니다. 전주에서는 가족에게서 감염된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군산에서는 경기도 광명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40대와 직장 동료 등 2명이 확진됐습니다. 집단 감염이 있었던 익산의 한 의원 관련 자가격리자 1명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백신을 맞으면 별도 격리 없이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게 됩니다. 싱가포르와 타이완 등 방역 상황이 안정된 국가들이 대상입니다. 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역 상황이 안정된 국가끼리 격리 없이 오갈 수 있는 격리 면제 여행권역, 이른바 트래블 버블이 이르면 다음 달 시행됩니다. 싱가포르와 타이완, 태국, 괌, 사이판이 우선 추진 대상국입니다. 출국하려면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는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 출발 3일 이내에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음성이 확인되면 별도 격리 없이 여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해외여행은 많은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일상 회복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시행 초기에는 방역 관리가 필요한 만큼 개인 여행 대신 우선 단체 여행을 허용합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도 단체 여행만 할 수 있습니다. 운영 초기에는 직항 항공편의 운항 횟수 등을 일정 규모로 제한한 뒤 방역 상황을 고려해 점차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여행사들은 사전에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행 상품에서 단체 관광객의 규모, 세부 일정을 제출하고 관광객의 증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역 전담 관리사도 지정해야 합니다. 방역 지침을 교육하고 준수 여부를 확인하며 체온 측정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보다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해외여행 재개가 가시화되면서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어왔던 관련 업계는 반색하는 분위기입니다. 여행업계는 후보 국가를 중심으로 상품을 준비하며 복직 인원을 늘렸고 항공업계도 국제선 운항 확대를 위해 수요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전국 택배노조가 오늘부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대책을 두고 정부와 노사 간 이어온 사회적 합의가 결국 결렬돼서인데 파업이 길어지면 전북에서도 배송 차질이 예상됩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쁘게 움직여야 할 컨베이어 벨트가 멈췄고 택배 상자는 가득 쌓였습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결렬되자 택배 노조가 하루 만에 무기한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쟁점이 된 건 택배 분류 인력 투입 시점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1년 내 단계적 투입안에 택배사 측이 아예 1년 미루자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행으로 치달았습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이 과로사에 대한 부분이 다시 발생될 것이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든지 1년간 유예기간을 두지 말고 곧바로 시행을 해야 된다. 전북 지역 택배기사 1,700명 가운데 조합원은 260여 명. 이 중 쟁의권이 있어 파업에 참여한 인원은 110명 정도입니다. 10명 중 1명꼴로 작업을 중단한 셈인데 당장 택배 대란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택배 노조는 배송 차질이 점차 심해질 거라 경고합니다. 물량이 쌓이다 보면은 분류기가 막힙니다. 한 곳이 막히면은 전부 다 막히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지금 노동조합, 비노동조합 할 거 없이 지금 배송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될 겁니다. 다만 파업하지 않는 기사들의 일감도 차단되는 셈이라 노노 갈등으로 번질 염려도 나옵니다. 같은 민주노총 산하지만 화물연대 소속 택배 노동자들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업 지역에서 몰라온 물건들에 대해서 다 반송을 시키겠다는 입장이에요, 지금.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불만이 굉장히 심해요. 오는 15일과 16일 노사정이 다시 만나기로 한 가운데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레미콘 노사도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지나친 경쟁을 막기 위해 택시 수를 제한하는 것처럼 레미콘 차량도 2년마다 정부가 등록 차량 수를 조절하는데요. 노조는 레미콘 차량이 지금도 넉넉하다, 사층은 부족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레미콘 차량을 27년째 몰고 있는 60대 기사. 한 달에 많게는 25일 일하고 400만 원 정도를 법니다. 하지만 1억 원 넘는 레미콘 차량 할부금 등을 빼면 남는 돈은 200만 원 남짓이라고 말합니다. 170만 원 정도를 차량 할부금을 빼고 관리비가 들어가고 보험료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국토부는 이처럼 어려움을 겪는 건설기계 기사 보호 등을 이유로 2년마다 차량 수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레미콘 차량의 경우 지난 2009년부터 신규 등록을 제한했는데 오는 2023년까지 앞으로 2년 동안 제한 여부를 결정할 위원회를 앞두고 노조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레미콘 조합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레미콘 차량 수가 넉넉하다거나 적정하다는 의견이 90%를 넘었으며 운송 차질을 겪느냐는 물음에는 차질이 없다는 응답이 80%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근거로 제한이 풀리면 과잉 공급으로 생계가 어려워질 거라며 강력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으로 충분한데 차를 늘리면은 그만큼의 일이 우리 조합원들이 일이 줄어든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수용되지 않으면은 건설노조 6만 조합원이 7월 초쯤에 총파업을 벌리는 걸로 지금. 하지만 레미콘 업체들은 2년만이라도 제한을 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레미콘 공업협회는 수급 조절이 이뤄진 지난 12년 동안 운반비가 70% 가까이 올랐고 레미콘 차량 부족으로 공사가 차질을 빚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침 등에 따라 전국적으로 3,000대, 많게는 6,000대가 더 필요하다는 계산입니다. 한편 레미콘 시장 현황을 조사 중인 국토부는 다음 달 안에 수급조절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여권 대선 주자 가운데 박용진 의원에 이어 오늘은 이낙연 전 대표가 전북을 찾았습니다.
전국 조직으로 전북에서의 새 결집을 위한 신복지 전북 포럼을 발족하기 위해서인데요. 전북 표심을 잡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보도에 안태성 기자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를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대선 지지 모임인 신복지 전북 포럼이 출범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5번째로 만들어진 지역 조직으로 12,000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득 계층 구조의 불행한 점은 위로 올라가기는 어렵고 밑으로 떨어지기는 쉬운 구조입니다. 밑에서 받쳐드리는 게 바로 신복지. 이 전 대표는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 새만금을 기반으로 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문재인 정부의 성과로 꼽은 뒤 새만금의 복합 의료센터 조성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습니다. 중국 하이난도의 보아오 연상케 할 정도의 VVIP를 위한 대한민국 최고의 메디컬 센터를 조성해보자 하는 논의가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문재인 정부가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못한 건 아쉬운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경제성에 초점이 맞춰져 균형 발전에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하는데 특히 낙후도, 지역의 낙후도 그리고 그 사업이 되면 균형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점을 가산점을 높여서라도 이 전 대표의 지지 모임인 신복지 전북 포럼에는 박우정 전 고창군수와 전현직 지방의원 등 내년 지방선거 입지자 10여 명이 공동대표와 고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기획 보도. 오늘은 남원시의 민선 7기 3년을 평가합니다. 안승기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내리 3선을 한 이완주 시장. 마지막 임기, 이 시장이 제시한 5개 분야 34개 공약 가운데 완료되거나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은 27건, 이행률은 79%입니다.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생산시설 가동에 이어 지식산업센터 개관을 앞두고 있고 지난해 완공된 3회 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업도 유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치한 한국국토정보공사 드론센터가 산업생태계 조성의 기반이 될 수 있을지도 기대를 모읍니다. 내년 7월 가야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여부가 결정되는 가운데 남원읍성 복원과 함께 추진 중인 만인공원에 지역을 상징하는 역사적 가치를 부여하는 건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만 보고 이 도시를 찾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거 환경이라든지 또는 문화라든지 또 자연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이 도시를 찾는 것인데 저희 도시만의 특색을 살린 정책과 사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핵심 공약 가운데 최대 난제로 꼽히는 건 의사단체 반발 등에 부딪혀 지난 20대 국회 때부터 논의만 이어온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유일한 대화 통로인 의정협의체가 넉 달째 열리지 않은 데다 관련 법 제정은 미뤄지고 있습니다.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시험 노선 공모는 올 하반기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자연 훼손과 난개발, 재정 부담 등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폭우로 둑이 무너져 수해를 입은 주민 배상과 복구 작업 역시 갈 길이 멉니다. 임기 말이 돼서 그런지 이것저것에서 너무 많은 토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원들은 아무런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알 권리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삼선의 현직 단체장이 여당 지역위원장을 겸하는 이례적인 상황 속에 이 시장의 다음 행보와 차기 시장 후보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살펴본 심층 토론이 어젯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됐습니다. 토론자들은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전북에 집중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종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은 인구가 줄면 경제가 침체되고 지역의 목소리가 외면받는 등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전북이 이런 상황에 가장 직면해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경제의 역동성, 잠재력 이 모든 것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에서 가장 좀 심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인구가 들면 또 지역 내 총생산 자체도 자동 감소하기 때문에 조정찬 전 한국법령정보원장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균형발전 정책이 성과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실효성 있는 준비가 미흡했다며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투기를 하니까 이게 가격이 높아지고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혁신 도시에. 그러니까 다른 도시들하고 뭐 경쟁이 안 되니까 거기 가서 굳이 뭐 사업을 할 그 매력을 못 느끼는 거죠. 한 의원은 오늘부터 시행되는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인구 감소 지역 대응 방안을 담은 최초의 법률이라며 본격적인 행정 재정적 지원이 이뤄지면 조금씩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인구 감소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산발적으로 좀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했다면 이제는 정부가 모든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조 전 원장은 올 하반기에 예정된 인구 감소 지역 선정에 지역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최대한 많은 시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 등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준을 만들 때 그 굉장히 좀 경쟁이 치열합니다. 자기 지역을 넣기 위해서 그 기준을 달리 정하면은 자기 지역이 들어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그 해당 그 의원님들이 좀 관심 가져준 가장 효과가 있는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자구책으로 전국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초광역화에 대해서는 토론자 모두 소멸 속도를 늦추는 대안은 되겠지만 통합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김제 완주 지역구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광주지검은 최 전 사장이 군산시 LED 조명 사업과 관련해 비리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고 지난달 중순 구속한 뒤 최근 기소했습니다. 최 전 사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도피 생활을 해온 친형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을 도운 혐의로 지난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권익위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통보로 탈당을 권유받은 민주당 의원 일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고육지책이었다며 설득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찰 대상이 아니란 논란에도 오늘 감사원에 의원 전수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송락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권익위 통보 명단에 오른 의원 12명에게 탈당을 권유한 것은 변화를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며 선당 후사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권익위 결과에 부실한 점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내로남불과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집권당 예필을 벗고 국민과 동일한 입장에서 수사기관에 가서 자신의 소명자를 제출해서 의혹을 해명하고 돌아와 주실 것을 바랍니다. 하지만 12명 의원 가운데 4명, 김한정, 김회재, 우상호, 오영훈 의원은 탈당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한정 의원은 사또 재판이라고 지도부를 비판했고 김회재 의원은 탈당 권유를 철회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오영훈 의원은 권익위 자료를 넘겨받은 경찰청에 소명 자료를 제출했고 우상호 의원은 송영길 대표가 참석한 이한열 열사 추도식에 불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했습니다. 감사원법상 국회의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논란이 예상되는데 국민의힘은 일단 감사원 의견에 따라 다른 기관 조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기관을 선정하고 조사 방법을 선정하는 함에 있어서 어떠한 주저함도 없다. 당당하게 가장 철저하게 조사받을 수 있는 방법과 기관을 택할 것이다.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등 비교섭단체 5개 정당은 오늘 오후 권익위에 소속 의원 전수조사를 의뢰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유력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직 사퇴 후 처음으로 공식 행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오늘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하는 길에
기자들로부터 국민의힘 입당설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국민의 기대 내지는 염려를 경청하고 다 알고 있다면서 제가 걸어가는 길을 보면 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5일엔 서울 현충원을 참배했고 현충일에는 K9 자주포 폭발 사고 피해자와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우 회장을 만나는 등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승용차 10여 대를 훔쳐 몰고 다닌 혐의로 중학생 7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새벽 시간대 아파트 주차장 등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골라 훔쳐 달아난 건데요. 이들 중 일부는 훔친 차량으로 등교까지 했습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 한 대가 들어오더니 주차돼 있던 차량 옆에 멈춥니다. 뒷좌석 창문을 내리고 뻗은 손이 운전석 쪽 손잡이를 당기자 바로 열립니다. 문이 열리는 걸 확인한 뒤 잠시 정차한 차량. 이내 10대 2명이 내려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으로 옮겨 탄 뒤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앞서 다른 아파트 주차장에서도 이미 훔친 차량에 10대 3명이 잇따라 올라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들이 훔친 차량은 확인된 것만 10여 대. 지난 5일부터 나흘 동안 전북과 충남 등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골라 훔쳐 타고 다닌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범행은 주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벌어졌는데요. 특히 이렇게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 가운데 내부에 차량 열쇠를 두고 내린 차가 주 범행 대상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훔친 차를 타고 등교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중학생 14살 A군 등 7명 가운데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른 3명은 불구속 입건됐고 나머지 1명은 촉법소년으로 소년원에 송치되면서 형사처벌을 면했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이번에는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와 함께 지역 소식을 전하는 풀뿌리 깨이 순서입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입니다. 무주신문입니다. 전라북도가 지난해 무주군 적상면의 한 통학로에 인도를 내면서 설치한 농수로가 엉터리로 시공돼 농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신문은 무주 상곡 보건진료소에서 적상 농협 구간에 설치한 농수로 배관이 물길보다 높아 농업용수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서 모내기가 열흘 정도 늦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가 새 용수관을 임시로 설치하는 한편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개선 공사를 실시할 방침이라는 내용도 실었습니다. 열린 순창입니다. 순창군의회가 전북 기초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주택 화재 피해를 본 주민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신문은 지난달 26일 순창군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돼 그동안 주택 화재 피해를 입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군민들에게 앞으로는 500만 원까지 지원금을 줄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완주신문입니다. 완주군 상관면 일대에 추진되는 의료 폐기물 소각장 설치 계획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촛불 시위와 걸기대회를 열었다는 기사입니다. 신문은 하루 처리량이 48톤 규모인 의료 폐기물 소각 시설을 설치하면 운반 보관 과정에서 감염 우려가 있고 소각에 따른 환경 오염 물질 발생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완주군 의회도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뒤 환경부 등에 송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안신문입니다. 진안군 대부분 면 지역에 12시간 돌봄이 가능한 어린이집이 없어 취약전 아동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학부모들이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기사입니다. 신문은 면 단위 농촌 지역에 사는 취약전 아동 대부분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이 끝나면 갈 곳이 없어 주민들이 임의로 마련한 공부방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초중생을 위한 아동센터를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농촌 실정에 맞는 돌봄 정책이 시급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엔 앞서 전해드린 진안군 아동 돌봄 공백 소식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진안신문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류영 국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시골이라 해도 귀농, 귀촌 가정이 많아서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충분한 돌봄을 지원받을 수 없는 면 지역 어린이들 좀 어떻게 지내나요? 올해 진안군 초등학교 입학생은 모두 107명입니다. 지난해 116명에 비해 9명이 줄어들었지만 진안읍을 제외하고 백운초가 3명, 외봉초 1명,
장순초 4명, 구리초 3명, 주천초 2명의 입학생이 느는 등 일부 면지역 초등학교 입학생은 귀농귀촌의 영향으로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 어린이 돌봄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군청 소재지랑 일반 면지역에 있는 어린이들 돌봄 환경이 좀 다른가요? 네, 지난해 대부분 몰려있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12시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 과정이 끝난 시간 뒤에도 돌봄이 가능합니다. 최대 오전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동일 돌봄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문제는 어린이집이 없는 면지역 아이들입니다. 면지역 아동들은 경설 유치원밖에 다닐 수가 없는데요. 유치원은 4시 30분이면 끝나기 때문에 면지역 미취학 아동들은 유치원이 끝나는 4시 30분 이후에는 갈 곳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는 다문화 가정의 경우 더욱 심각한 상황인데요. 면지역에는 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집에서 엄마가 봐줘야 하고 5세가 되어야 면에 있는 유치원에 보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엄마라서 한국말이 부족해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학부모들이 임시로 공부방 같은 걸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돌봄 공백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 좀 어떤 걸 바라고 있나요? 네, 여러 가지 제안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유치한 어린이집에서 차량을 통해 면 단위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차량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방법도 제시한 바 있고, 학생 수가 줄어 빈 교실이 많아지는 면지역 학교 공간을 아이 돌봄 공간으로 만들어달라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동양면의 사례처럼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아이 돌봄 시스템을 만들어 가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귀농귀촌한 주민들끼리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이 주민과 행정이 함께 고민하고 타협하면서 만들어가는 동양면의 돌봄 시스템을 통해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자치단체나 교육, 당국 그리고 지역사회 모두의 노력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보완책은 있는지 그리고 또 교육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좀 해법이 있나요?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군 의회에서도 영유아 보육 환경 개선을 요구를 했는데요. 박반순 의원은 면지역 영유아 보육시설 부족, 보육시간 이후 돌봄 혜택이 취약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군에서 진행하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북카페나 유아교육 돌봄센터 등을 설치를 해서 방과 후 돌봄 교육이 학교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지난군이 지원을 하고 학교와 협조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를 하기도 했고요. 박 의원은 또 지난군이 인구 유입 정책을 펼치더라도 아이들이 교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농촌 소멸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안전적인 보육 정책은 젊은이들이 지난해 뿌리를 내리고 귀농귀촌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밑거름이라면서 다양한 방안 마련을 촉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지역사회가 머리를 맞대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 지역 소식을 전하면서 진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은 새만금 공항 예정지인 수라갯벌 일대에서 멸종위기 2급 야생생물 흰발농개가 대규모로 서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새만금 신공항 건설 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새만금 수라갯벌은 멸종위기 1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저어새와 황새, 흰꼬리 수리를 비롯해 잿빛 개구리매와 수달 등 수많은 법정 보호종들이 서식하고 번식하는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배후습지라며 정밀 조사와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국민주연합 노동조합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사업을 직영화하라며 관련 조례 개정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부터 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를 전주시가 직접 운영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앞으로 석 달 동안 시민 5,399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전주시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민주연합 노조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의 비리와
부실한 청소 행정이 드러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전주시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차 개발 경쟁이 치열하죠. 운전자 개입 없이 오류가 발생해도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을 4단계 자율주행이라고 하는데요. 오는 2027년쯤이면 국내에서도 4단계 자율주행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양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마트 기기로 차량을 호출합니다. 하이어토비 1동으로 가자. 함께 목적지가 설정되었습니다. 도착한 차량은 4인용, 승객용 좌석만 있을 뿐 운전대가 없는 무인 차량입니다. 주행 중 사람이 나타나면 알아서 멈추고 비상등을 켠 차량을 비켜 지나가기도 합니다. 사람의 개입 없이 운행하고 오류 발생에 스스로 대응이 가능한 자율주행 4단계 기초 수준입니다. 6개의 라이다 센서와 카메라 넉 대가 탑재돼 주변을 스스로 인식하고 신호등과 같은 도로 시설물로부터 사각지대나 위험 상황을 전달받습니다. 무엇보다 고성능 인공지능이 차를 운전하는 두뇌로 기능합니다. 200TB에 달하는 국내 도로 환경 10만 킬로미터, 1,400만 장의 데이터를 학습했습니다. 4년 전부터 지속적인 데이터 수집을 해서 저희 자율주행에 인공지능 고도화하는 데 적용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투명 OLED의 운행 정보와 주변 상황이 증강현실로 표출됩니다. 연구진은 국내 최초로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이 차량을 2027년까지 4단계 자율주행차로 완성할 계획입니다. 야간, 우천 또는 이면도로 또는 비정형 도로에까지도 완전하게 안전하게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한 자율주행 인공지능 기술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완벽한 이동의 자유를 꿈꾸는 최첨단 완전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민호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61만 명 넘게 증가하며 2달 연속 60만 명대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청년 고용률도 많이 회복돼서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취업자 수는 2,755만 명입니다. 1년 전보다 61만 9천 명 증가했습니다. 코로나로 하락세를 이어가던 취업자 수는 지난 3월 반등한 뒤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4월과 5월에는 2달 연속 60만 명대 증가세입니다. 수출 호조와 소비 회복, 여기에 마이너스 취업자 수를 기록했던 지난해의 기저효과까지 더해진 결과로 보입니다. 업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에서 24만여 명, 건설업과 시설관리에서 각각 13만여 명과 10만여 명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숙박음식업은 지난달보다 증가폭이 크게 축소됐고 도소매업은 13만 명 넘게 취업자가 줄며 24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온라인 거래라든가 무인 사업장 증가 등 소비 행태 변화가 도소매업 고용 회복 부진에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률은 61.2%로 1%포인트 올랐습니다. 모든 연령층의 고용률이 올랐는데 특히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의 고용률은 44.4%로 2005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실업률은 4%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일자리가 80% 이상 회복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가 발표한 지난달 전북 고용 동향에 따르면 고용률은 61.8%로 한 해 전 같은 달보다 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실업률은 2.1%로 1.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제조업과 농림어업 분야는 취업자가 감소했지만 개인 공공서비스업과 도소매, 숙박, 음식업,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 등에서 4만 8천여 명 늘었습니다. 오늘 더위 속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익산 34.4도, 전주 33.6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에서 불볕더위가 이어졌는데요. 내일도 따뜻한 남풍이 불어오겠지만 먹구름이 끼면서 오늘보다는 더위가 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내일은 30도, 금요일에는 28도로 예년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내일은 비바람 대비해 주셔야겠는데요.
내일 저녁 서해안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서 밤이면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비는 금요일인 모레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모레까지 3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 동부 산지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에서는 강풍 대비도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차차 흐려지겠지만 자외선 지수가 높아 유의하셔야겠고요. 오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익산과 전주 30도, 군산과 김제가 29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동부 내륙의 한낮 기온 완주 30도, 장수 27도로 오늘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 밤에 비가 그친 뒤에도 주말 낮 동안 산발적인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푸른 바다, 눈부신 모래사장, 동남아 야자수 그늘 아래서 여름 휴가를 보내는 꿈. 이르면 다음 달부터 해외여행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신을 접종한 해외 여행자는 격리를 면제해주는 여행 권역, 이른바 트래블 버블. 방역 안전망이 형성된 나라 사이에 여행을 허용한다는 건데 벌써부터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모두의 고통과 인내로 견뎌온 시간,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지 않아야겠죠.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